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송의 주체에 대해서 봤습니다. 소송의 주체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소송의 주체로는 첫 번째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인 측이 있고, 이때 소추권과 공소권을 담당하는 검사 측이 있고, 심판권의 대상인 법원이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원, 검사, 피고인 이 세 부분이 세 주체가 소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이 이 소송의 주체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겠다, 기관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만든 제도가 변호인 제도이고, 오늘은 이 변호인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어떻게 선임되고 변호인들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만약에 수사를 받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는 이제 저녁에 술을 먹었는데 싸움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받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싸우다가 경찰이 온다면은 일단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묵비권 행사, 법을 배웠으니까 법을 배웠으니까 묵비권이 뭔지 아는 거인데, 좋아요. 이제 그날은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경찰이 뭐 당신 언제 경찰서로 와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이제 진행해 보니까 잘못하면 구속될지도 모르고 싸웠는데 나는 별로 때린 것 같지 않은데 피해자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구속될지도 모르고 두렵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일단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가정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구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데가 바로 뭐죠? 변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변호사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변호인을 어떻게 만나는가? 변호인은 어떻게 만나게 되겠어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변호인이 다 나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누가 변호사를 찾고 싶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변호사랑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변호사를 만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실 찾아가야지 만나겠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면 변호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변호사 그 선임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우리 민사법적으로는 이제 그 위임의 일종이겠죠. 하여튼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 선임 계약의 당사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사 사이에 그 두 사람이 당사자고, 따라서 이 계약은 사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 변호인.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변호사로서 제가 공식적으로 변호사가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변호사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또는 법원에서는 그러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변호인 활동을 하려면 자기가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려줘야 되겠죠. 또는 수사기관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지를 했을 때 공식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효력이 생기고, 그때 법적인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 소송에서 물론 그 의뢰인과의 사이에서는 계약 자체로서, 사업상의 계약 자체로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지만 소송법적 즉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선임계를 변호인 선임 신고서라고 하는데요. 선임 신고서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내어야지 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수사를 받는 피의자 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 만약에 그 사람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되었으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뭔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게 되고, 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피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그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속되면 그 아버지 또는 형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대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변호사 선임은 적법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그러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이 이제 가족이 변호사 선임해 주면 좋겠는데,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뭔가 수사를 받는다 또는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같이 뭐 밖에 사회에 있을 때는 전화하거나 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해주세요, 어머니가 대신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갑자기 뭐 현장에서 체포됐다, 구속됐다 하면은 경찰서에 붙잡혀가는 순간 아버지랑은 단절되고 가족이랑 단절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체포되고 구속돼서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면 가족이 알 수 있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그 체포된 사람이나 그 소추당한 사람의 주변 친족들에게 알릴 그 의무를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바로 그렇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통지해주면 가족이 거기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 대표적인 것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법이 허용하고 있죠. 규정하고 있죠. 이게 지금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과거에 우리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심심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에 이렇게 체포돼서 들어갔어요. 많은 경우에 영장도 없이 체포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듣고 교실 밖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소위 이제 임의동행 형식으로 등등 해가지고 사실상 인신이 구속된 상태인데, 그럼 친구들은 내 수업 듣고 그냥 잘 가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 그냥 집에 갔는지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 가족들은 집에 오늘도 안 들어오고 내일도 안 들어오고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글쎄요, 수업 같이 들었는데 그리고 갔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가족들은 얘가 지금 어디를 갔는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있고, 아주 불행한 상태에서는 그러다가 수사기관의 고문을 받고 죽었고, 또 몇 달 있다가 뭐 어디 강가에서 사체로 떠오르는 케이스도 있었고, 뭐 이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인신 구속될 때는 가족들에게 이 통지를 해야 되고, 이 가족들에 대한 통지는 가족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를 주도록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호인이 법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하게 되는데, 이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변호사가 변호인이 될 수 있겠죠. 변호사만이 이제 변호인이 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우리 법률 시장에 보면 변호사가 혼자 개인이 변호사로서 이렇게 변호 활동을 하는 데도 있지만 법무법인도 많이 있잖아요. 이 법무법인이 있을 때, 근데 법무법인 K라는 법무법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법무법인이 변호인인지 아니면 법무법인 K 속에 이렇게 변호사가 100명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A라는 변호사다. 그러면 그 A가 변호인인지 그게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 법무법인도 법적으로는 하나의 인격체이고 따라서 이 법무법인이 바로 변호인이다라고 해요. 법무법인이 변호인이에요. 그러면 법무법인의 100명의 변호사가 동일한 사건을 같이 다 변호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의 사건이 여러 개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사건은 어떠한 한 명 또는 여러 수명이 그 사건을 담당을 해서 그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로 그 법무법인 내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라고 말을 하죠. 담당 변호사는 그 사건을 실제로 소송 수행을 하지만 그러나 그 피고인의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은 법적으로는 다 법무법인이다 라는 것이 우리 현행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이 국선 변호인이 이제 우리가 좀 할 건데 이 국선 변호인에서는 법무법인을 국선 변호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에 소속된 개개 변호사 개인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 규칙에 의하면. 그래서 국선에서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개인이 변호인이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가요? 언론에서 유명한 언론을 타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 변호인들이 수십 명인 경우를 보셨죠, 여러분이? 변호인이 수십 명의 경우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건 또는 인권이 탄압된 사건 이런 사건에서는 많은 변호인이 같이 변호를 해주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무료로 변호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건에 따라서 다 유료로 변호를 하든지 간에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 여러 활동을 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절차를 통지를 해줄 필요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변호인이 30명이 선임되었다 하면 30명에게 모두 다 통지를 해주는 것이 너무 소송의 효율을 저해시키는 것이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변호인 중에 대표를 뽑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법원이 이렇게 지정을 하죠. 이 사람은 변호인 대표로 한다. 이런 사람을 대표 변호사라고 하고 대표 변호사는 3사람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 변호사에게 법원이 일정한 통지를 하게 되면 다른 변호사들에게 다 통지하는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표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사적인 계약을 통해서 선임을 하는 변호사 이를 우리가 통칭 사선 변호인이라고 해요. 개인적 사적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해서 선임을 했다 해서 사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근데 우리 가족에 누가 사건이 수사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가족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대리를 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만약에 피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족이 이제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할지도 모르겠고 또 변호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는 생전법이라는 것은 근처에도 안 가봐가지고 변호사 선임 자체를 잘 할 줄 모르겠다. 또 가족 중에는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 가족이 마침 옆집에 우리 여러분처럼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어느 변호사가 더 좋은지도 잘 알고 있다. 그랬을 때 그 가족이 가가지고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구에게 변호사를 좀 선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이 변호사 선임권을 대리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민법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가능해요. 대리를 붙이고 그 대리인이 다시 본인을 위한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말씀해 보세요. 민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형법상으로는 판례에서 그 법에서 규정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지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어요. 우리 법에는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가족 등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그 외의 사람들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좀 하면 편하지 않나? 네, 말씀해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렇게 계속해서 마치 그 대리권이 계속 확장된다면은 그것이 악용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은 자기가 이 사람에게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실제로 그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이 사람에게 위임권을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민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형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데 어차피 대리권을 받아서 뭐 그분이 피고인을 위해서 일을 해줬으니까 그것은 좋고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는 것은 대리권이 없는데 뭐 변호 보수를 주니 많이 뭐 그런 분쟁이 생길 건데 그건 천천히 해결해도 될 문제고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사례가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만약에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피의자나 피고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된 변호인이 아니라 다른 이제 네, 그럴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엉터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럴 위험이 있을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일단 중간에 하나둘씩 개입을 하다 보면은 소송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을 이렇게 선임권을 양도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중간에 개입하는 브로커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결국 변호사 선임 비용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브로커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예컨대 여러분 옆집 사람이 여러분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분이 아는 분에게 아는 변호사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착하니까 소개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그거를 또 업으로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돈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특히 형사사건은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건 처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또 당사자에게서는 커다란 압박이 되는 사건들인데 그런 시장에서 그런 사건을 위한 변호사 선임 시장에서 그렇게 왜곡된 선임 구조가 생긴다면 그로 인한 이제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등등 해서 본인에게만 그리고 또 가족에게만 선임권을 부여한 것 같아요. 그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변호인을 선임을 하면 그 변호인은 언제까지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을 갖는 것인가, 변호인 선임에 그리고 또 어떤 사건에 관해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한 사건은 서울에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서울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을 했어요. 서울에서 강간 사건으로 문제가 돼서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나중에 부산에서 이 사람이 강도 사건이 또 발견이 돼가지고 부산에서 또 수사를 받는다 또는 재판에 회부됐다 이랬을 때 그러면 서울에서 그 선임을 한 그 변호사는 부산 사건까지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사건이 이제 동일하지 않은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의 그 선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병합 사건이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같은 변호사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대답해 주셨어요. 미리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원래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뭐 거의 정답을 맞추고 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일단 그 변호인 선임권의 효력이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그 선임의 효력은 선임을 위임한 그 사건에 관해서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것을 사건의 동일성, 단일성이 미치는 범위라고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그땐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 쉽게 말하면 하나의 사건, 어떤 그 사건, 당의 사건에 관해서 효력이 있다,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의 사건에서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 그 부산 사건이 서울로 오던가 서울 사건이 부산으로 가던가 해서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병합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병합이 되었을 때는 같이 재판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붙여도 사건의 특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미친다. 즉 특별히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수권 계약을 다시 안 해도 변호인은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게 사건 단위로 변호인 선임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한 번 변호인을 선임하면 언제까지나 변호권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처음 변호인을 선임을 하면 그 사건이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변호인의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제도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어디까지만 딱딱 정해서 뭐 오늘만 너가 변호사고 내일은 너가 변호사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급별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1심, 2심, 3심 이렇게 심급별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1심 재판을 위해서 선임한 변호사는 1심 재판 끝날 때까지, 2심 재판을 위해서 선임한 변호사는 2심 재판 끝날 때까지, 3심 재판은 또 3심 재판 끝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게, 만약에 그 경찰에서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인데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그 변호사는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인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까지 변호인의 자격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급별로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수사가 끝나고 재판 넘어갈 때까지 다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굳이 따로 재판에 넘어갔을 때 따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변호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재판이 끝나는 게, 1심 재판이 끝나는 때까지 이제 변호인이 자격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1심 재판이, 그런데 1심 재판이 언제 끝나는가? 1심 재판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1심은 언제까지일까요? 선고될 때까지죠. 1심 판결이 선고되면 1심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신고는 다 끝나는 건데, 그럼 1심 판결 끝날 때까지만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2심 변호사가 담당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상소를 하는 기간이 7일이에요. 7일인데 만약에 1심 판결 선고할 때까지만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자격이 없고 그다음부터는 2심 변호사가 담당하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변호인의 공백이 생겨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의 공백이 생긴다는 걸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선고 후 그게 이제 상소로 인해서 2심의 효력이 생길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변호인의 그 선임의 효과가 없게 된다면 변호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판결 선고를 한 뒤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하러 변호사 사무소에 가야죠. 이러면서 며칠이 지나가게 되고 또 많은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근데 사실관계는 자기가 좀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또 사실관계 여부도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피고인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면 이게 과연 항소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판단 자체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면 항소할 기간이 지나가고 다시는 항소하지 못하고 그래서 억울해도 그냥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저 그래 혼자 다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훌륭합니다만 얘기했어요. 다른 학생도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얘기하세요. 이미 권한을 쟁취했으니까 권한을 행사해야지.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신고의 효력은 그 판결이 선고되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지만 변호인 선임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임의 효력이 그 선고시까지가 아니라 그 상소를 제기해서 그 상소로 인한 그 2심의 효력이 생길 때까지로 연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1심 변호인이 항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1심 변호인에게 준다면 2심 변호인이 자기가 1심에서 열심히 변론을 한 결과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1심 변호인이 볼 때는 만족스러운지 안 만족스러운지 판단이 쉬울 것이고 따라서 거기서 항소를 해주면 피고인에게도 피고인의 그 방어권 보장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그 원심 판단이 있었을 때 그 판결에 대한 항소까지 원심의 그 변호인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한 단계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볼까? 상고이유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상고이유서는 이런 거죠. 근데 그 2심에서 재판이 끝났는데 그럼 이제 상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고를 하면 그 사건이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데 그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그 사건 기록이 상고를 하게 되면 그 사건 기록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이렇게 사건 기록을 넘겨주는데 대법원이 사건 기록에 넘겨주고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받으면 대법원이 우리 사건 기록을 받았다라는 것을 피고인한테 이렇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기록을 접수했다는 것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를 받으면 그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20일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이후에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를 않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상고장에는 원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합니다라는 말을 쓰고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상고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그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지금 말한 것처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까지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고이유서 제출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 제출 기한을 넘기고 그러면 상고이유가 없다고 뭐 판단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심 변호인이 이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면 피고인에게 더욱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 변호인 전문인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변호사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심 변호사가 하면 좋겠죠.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는 잠깐 우리가 보류하고 원심 변호사가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원심 변호사에게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하도록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원칙과 뭐가 좀 다른 게 있는데 뭐가 있을 수 있지? 저희 신급대리의 원칙이 신급별로 변호사가 있다는 것에 좀 반하는 것 같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컨대 지금 상고이유서 같은 경우에 대법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호인의 일은 원심 판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해서 그것을 그 대법원에 주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고이유서를 잘 작성을 했을 때 원심 판결이 파기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즉 상고이유서 작성은 제3심 변호사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원심 변호사가 한다면 제3심 변호사는 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급별로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맞출 수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상고이유서 작성은 원심 변호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원심이 판결이 있고 그게 불복이 있으면 그때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 변호인을 새로 선임을 하게 되는데 그럼 새로운 사건, 3심에서 비로소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으로서는 사건을 파악하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 촉박을 하고 또 자칫 잘못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시키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변호사가 돼서 그러한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첨부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상고심에 올라가서 사건이 뭐 잘 돼가지고 파기가 됐어요. 파기가 돼서 다시 2심으로 내려왔을 때, 제2심으로 내려왔을 때 그 제2심에 대해서는 물론 뭐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럼 그랬을 때 원래 2심의 변호사가 다시 변호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법원에 한번 갔으니까 변호 활동은 끝났고 그 사람이 변호인 활동을 하려면 다시 수임을 해야 되는지 다시 사건을 그 수권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도 전문가가 한번 얘기해 볼까? 적설이 세 가지로 갈리는데 일단 통설인 적극설에 따르면은 그 파기 환송되면은 이제 전심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임의 효과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소극설로는 이제 상소로 인해서 이미 선임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설이 있고 세 번째 절충설로는 그 이제 3심에서 이제 파기 환송됐을 경우에는 선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지 않지만은 계속 유지되지만은 2심에서 파기 환송됐을 경우에는 다시 새로 선임해야 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규칙은 그 파기 환송 후에 제2심에서는 그 2심의 변호인이 변호권을 가지고 있다. 계속 변호인의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실무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파기 환송 후에 제2심은 원래의 변호인이 변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그 피의자 또는 그 가족이 수임 계약에 의해서 변호인 선임 계약에 의해서 위임 계약에 의해서 변호인을 선임을 한 그런 경우의 변호인, 즉 사선 변호인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